이 공인중개사법을 수업하는 과정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마음 편한 주가 요번 주예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시험 범위 파트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토지거래허가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그 나머지 파트는 지금 여러분 웅성웅성해도 괜찮은 가장 좋은 주가 이번 주라고. 네? 아마 대충 봐도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증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한마디만 질문해도 내가 여러분한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금방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나왔느냐 하면, 자,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우리 교재의 133쪽을 갑니다. 자, 134쪽이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바로 작년도에 시험 문제 나온 문제예요. 자, 느낌을 한번 보자고. 느낌. 지금 문제집. 죄송해요. 문제집. 아유, 진짜. 133쪽. 연필 손대면 안 돼요. 진짜로 연필 손대면 안 돼요. 자, 133쪽에 15번 문제예요. 15번 문제. 자, 멀리서 봐요. 멀리서. 자, 제가 멀리서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보. 자, 그런데 요걸 보면서 요약지까지 한번 펴보는 거야. 요약지까지. 아, 우리 교수님이 저렇게 자신있게 수업을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저런 자신감이 들까? 저는 수업하면서 정말로 학생들한테 약간은 뭐랄까? 제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려고 수업을 해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거야. 자, 우리 교재 문제집 133쪽. 그 다음에 요약집은 우리가 아까 봤던 토지거래허가예요. 자, 토지거래허가 122쪽을 봅니다. 122쪽. 자, 122쪽. 자, 122쪽부터 책을 그냥 한번 넘겨봐요. 그냥 한번 넘겨봐요. 토지거래허가 끝날 때까지 한번 넘겨봐요. 여기에 시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15번에 대한 해설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느낌이 와야 돼. 없어요. 이게 없다는 걸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공부를 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는데, 자, 문제 볼게요. 문제 133쪽.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 거래 계약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매수 청구를 받았어요. 매수 청구. 누구냐면 불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내 땅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 돈으로 사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러이러한 기관들에게 이 땅을 예산에 있으면 사가라는 거예요. 자, 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과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가보면 매수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한글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 토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팔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산다 그랬어. 근데 뭐가 떨어지냐면 불허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허가 떨어지니까 여기 있는 갑이 시장군수구청장 보고 내 땅 사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무슨 돈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누구한테 보고 이 땅 사가라고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자, 거기에 가보니까 기업, 지방자치단체. 일단 아직 안 봤어. 자,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도대체 누굴 얘기하는 거야? 몰라. 그래서 자, 기본서 갖고 있는 사람만, 없는 사람은 보지 말고 기본서 갖고 있는 사람만 342쪽으로 펴니다. 342쪽 한번 펴봐요. 342쪽. 342쪽. 네. 거기에 가보면 기간이 나와 있어요. 찾아봐요. 거기에 대해 기간에 관련된 얘기가 있다니까. 정확하게 343쪽의 박스에. 다른 데 펴지 말고. 여기 있잖아. 거기에 가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이거 성매가 여긴데. 아, 불허가 처분이야? 그러면 요거네. 그러면 그거네. 페이지가 정확하게 맞네. 342쪽에 제일 위에. 제일 위에.
아, 그거 똥내비 치면 안 돼. 아니,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아냐. 여러분들 느낌을, 제 느낌 그대로예요.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해서 찾을 거예요? 못 찾아요.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 뭐 해야 돼요? 틀려야 돼요. 교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면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자, 느낌은 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뭐를 느껴야 되느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5개 중에 찍는 건 너무나 아까운 거야. 5개 중에 찍는 건 너무 아까운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땅을 사갈 수 있는 사람의,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자, 우리 교재에 어디를 가보냐면 우리 요약지 125쪽. 125쪽. 요약지 125쪽. 자, 요약지 125쪽. 이렇게 설명하면 하루에 5문제도 못 풀고 1시간 가요.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이런 게 궁금하니까. 자, 125쪽에 가니까 아까 우리 뭐밖에 안 배웠느냐면 공시지가. 자,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두 번째 가보면, 거기에 가보면 이제 매수자가 나와요. 네 번째 줄에 뭐가 나와요? 국가, 지자체. 근데 아까 여러분들은 1번 지자체를 하니까 아니다 그랬단 말이야. 이건 느낌이 조금은 방향이. 이건 누구가 되냐면 국가나 지자체. 이건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를 딱 믿는 거야. 그럼 누구 들어가? 국가, 지자체. 그러면 기억은 들어가야 돼.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1번하고 몇 번은 날아가야 되느냐 하면 3번 날아가야 돼. 자,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남냐면 2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이. 이건 진심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답은 이 3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요. 찍어야 돼. 이건 알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는 천재 아니라 만재가 와도 풀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거 외우세요 하는 사람은 전 또래라고 생각해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그런 얘기 있어. 이것도 너무 많아. 그러면 한 개라도 한번 줄여보자. 다른 건 모르겠고, 다른 건 모르겠고. 항만공사, 근데 너무 많이 갔어. 나 항만공사 우리가 뭐 하는지를 몰라. 근데 배인데, 이 항만공사는 몰라. 항만공사까지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한국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국은행. 한국은행. 빼야 될까 안 빼야 될까? 빼야 돼. 더 이상은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뭐는 날아가느냐 하면 5번은 날아가요. 그러면 답은 뭐냐면 2번하고 4번이에요. 아무거나 찍어야 돼요. 진짜예요. 근데 아까 예를 든 게 들어가요, 거기에. 아니야, 항만 빼면 안 돼요. 항만이 거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항만이 빠져야 된다고? 그럼 항만 잘 뺐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문제는 내면은 안 되는 문제예요. 맞아요. 이거는 대한민국에 누구와도 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문제를 갖고 해설을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번 보여주려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설하는 거예요. 자, 절 봐요.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죠. 네. 저는 이 과목만 가르치죠. 근데 제가 모른다고 얘기했죠. 네. 이거 공부하라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왜 넣는다고? 이건 공부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공부 못해요. 이게 40문제 중에 한 문제. 이건 그냥 버려야 돼요. 그냥 버려. 그래서 아까처럼 내가 그날 느낌에 항만공사인데, 근데 다행히 항만공사가 맞아 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너무,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가는. 그래서 이거는 그날 감에 맡기는데, 그래도 한 개 줄여가다가 맞으면 재수고, 그냥 5개를 다 그냥 찍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한두 개만 찾아내고 가는 것이지, 국가나 지자체는 들어간다. 여기까지만 공부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어느 기본서에 봐도 이게 해설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없어요. 없어요.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따지다 보면 뭐도 이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굳이 따지면 지방분석도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공부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이제 그러길래 여러분한테 대답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풀었어요. 다음에 안 풀 거예요. 이건 풀 수 없어요. 자, 여기까지.
모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40문제 딱 한 문제. 몇 년에 한 문제가 나옵니다. 몇 년에 한 문제. 자, 이제 제정신으로 와야 돼. 제정신. 자, 제정신. 자, 제정신. 자, 이제 뭐를 배우느냐면 이제 분묘기준권을 배웁니다. 자, 분묘기준권은 뭐에 관한 거예요? 묘에 관한 거예요. 묘에 관한 거라서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거 몇 가지 사항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자, 우리 교재 139쪽이에요. 139쪽. 자, 분묘기준권의 의의는 따로 안 봐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면 분묘기준권이 성립되는 게 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보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하면 분묘기준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분묘를 무단으로 설치한 후 몇 년간? 20년간. 뭐예요? 평온 공연하게 점령. 이건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시효취득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시효취득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통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면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경우야. 자,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상황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있는 묘인데 집안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산을 팔았다는 거예요. 산을 팔았더라도 묘는 이장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을한트로 넘어갔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은 갑의 입장이에요. 거기에 을 토지 위에 임야에 있는 묘만한 거기에 있는 묘만은 여러분들 것처럼 과거의 것처럼 그냥 내 땅인 것처럼 해서 가서 제사 모시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분묘기지권이에요. 요 세 가지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내려오면 3번 취득. 등기 없이도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이거 분묘기지권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건을 취득하는 것이 이거 지상권은 아니라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분묘기준권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첫째, 공간적 범위예요. 공간적이나 장소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묘가 이렇게 딸랑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임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묘가 이렇게 분묘가 한 개가 있으면 여기 있는 요 봉분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기지주의의 공지를 어떻게 해요? 포함한다. 그럼 좌로 몇 메타, 우로 몇 메타, 앞으로 몇 메타, 뒤로 몇 메타는 없다는 거예요. 아주 예쁜 말, 기지주의의 공지를 포함합니다. 자, 사성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 묘가 있으면 뒤에 요 묘가 거의 대부분 산에 쓰기 때문에 이게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덕을 살짝 이렇게 둬요. 언덕을 거의 대부분의 산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성이라고 하는데 사성은 경우에 따라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묘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적 범위. 아까는 여기에 있는 묘에 공간적 범위에 관한 거, 시간적 범위라는 것은 여기 있는 봉분이 존재를 하고 후손이 와서 수호 봉제사를 하는 동안 영구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앞으로 한번 봐봐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한번 말씀드렸을 수 있어요. 저기 삼남에 가면 어느 공장 마당 안에 묘가 있어요. 그래도 그건 못 옮겨요. 왜? 토지 여기 있는 분묘 소유자가 나 안 옮기겠다면 못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땅 주인이 바뀌어도 못 옮기는 거 그런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골프 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경주에 가보면 이제 하도 우리가 가서 이제 단어도 잊어먹었다. 그거 무슨 짓이냐면 신라 아니에요. 신라 아니고 그 퍼블릭 있잖아. 보문에 9코스에 9홀에 가면 9번째 홀에 가보면 공을 치면 묘 위로 공이 뻥뻥 날아가. 묘가 그대로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그게 분묘기준권. 땅 주인이 바뀌어도 여기 있는 묘 주인이 안 옮기면 못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추석 때나 설날 누가 제사 지내러 오겠죠. 그러면 이게 분묘기준권. 그래서 봉분이 존재하고 후손이 봉제사 하는 동안 영구히 가는 게 이게 뭐라고? 이게 분묘기준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 지료. 그러면 분묘기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남의 땅에다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을 때 시효취득인데 그러면 그 남의 땅을 쓰는 지료를 내야 되느냐인데 시효취득의 경우는 지료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지료를 어떻게 돼요? 내야 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래가 추가 설정. 이 추가 설정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앞에도 공터가 있고 좌에도 공터가 있고 우에도 공터가 있고 뒤에도 공터가 있는데 여기에 분묘기준권은 간단한 논리예요. 기존에 있는 묘만 인정해 주는 거지 추가 설정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쌍분도 안 되고 합장도 안 되고 이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말이에요. 거기 있는 말이 그겁니다. 자, 그래서 추가 설정 새로운 분묘 신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쌍분도 안 되고
단분 형태의 합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려면 뭐냐면 안에 뭐가 있으면 시신이 있어야 돼요. 없는 게 이게 뭐가 되느냐면 가무예요. 가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묘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볼록. 그렇죠? 요거는 안 돼. 그 요것만 안 된다는 거 말하면 돼. 요거 되고 요거 안 된다. 이런 뜻이. 그래야 묘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가보면 분묘, 수호, 분묘기지권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하면 제사를 주죠. 그냥 쉬운 말로 여러분들 남의 묘에 가서 절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직계 존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한테 있는데 만약에 직계 존속이 없으면 범위가 조금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딱 그러잖아. 여러분들 집안에 장손, 그렇죠? 종손, 그렇죠? 종손이 넓어지면 뭐가 되면 종중, 그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양갈로 1번에 가보면 종손이 수호 봉제사를 하면 종손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종손이 안 하고 더 넓은 의미에서 어디서 관리하면 종중이 관리하면 누구한테 하면 종중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해석을 해보니까 양갈로 2번에 가보면 지금 누구가 분묘를 관리하는지 봐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해요. 그럼 분묘기지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종손. 그런데 사망의 연고자가 나타나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개발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묘 이장하면 그냥 이장하네요. 돈 줘요. 돈 줘요. 이게 사기업이면 돈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 지내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다음에 사망의 연고자가 나타나서 이거 분묘기지권은 내한테 있으니까 돈 내한테 주면 내가 이장해 줄게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내려가서 7번 일시적 멸실은 인정된다. 자,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 원상 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뭐라고? 상당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간단한 얘기. 아주 간단한 얘기. 자, 요즘 비가 오면 조그마요 한 번에 많아요. 한 번에 많아요. 그래갖고 이게 뒤에 사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묘를 싹 쓸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분묘 소유자가 한 집안 사람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서 묻고 해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은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토지 소유자와 분묘기지권자가 다르면 땅 주인은 묘 없어지니까 좋다 하겠죠. 후손들은 가슴 아파하겠죠. 둘이 싸우겠죠. 근데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요즘은 싸우면 큰일 나,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손잡고 법원에 가야지. 법원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에 시신이 존재하고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면 일시적 멸실에 불과한 것은 분묘기지권 뭐라고? 인정된다. 그 판례예요. 어렵지 않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있는 8번이 문제가 돼요. 8번이 뭐냐면 종중 등의 여러 기업 분묘가 집단으로 설치된 경우 포괄적으로 정해야 하므로 분묘기지권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면 이장된 분묘도 효력이 유지된다. 자, 이건 또 앞에 뭐랑 이게 또 차이가 나느냐면 여러분들 이런 게 상당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아까 뭐라 그랬느냐면 분묘기지권은 기지주의의 공지는 포함되지만 옆으로 이장하는 거 쌍분 합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근데 이게 또 된대. 근데 되는데 앞에 조건이 다르잖아.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집단. 그럼 이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이게 헷갈리는 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의 경계가 다르면 우리가 뭐가 우선하면 공부상의 경계. 단 측량을 잘못했다는 등 기술적 착오가 있었을 때는 뭐가 된다고요? 현실의 경계. 그건 예외예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이장이 안 되는데 봐요. 자, 요거는 더 소축적으로 가는 거예요. 더 소축적. 축척을 더 낮춰서 멀리서 보니까 여기도 조상님 묘, 여기도 조상님 묘, 여기도 조상님 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야도 기지주의의 공지를 포함하고 야도 기지주의의 공지를 포함하고 야도 기지주의의 공지를 포함하고 야도 기지주의의 공지를 포함하잖아. 그럼 여기에 분묘기지권이 서로 합쳐지는 공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을 땐 요 묘를 요로 이장하고 야는 분묘기지권 없어지고 여기는 분묘기지권을 인정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냐면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과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을 때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나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건 뭐냐면 분묘기지권이에요. 이 분묘기지권은 과거에 쓴 묘가
있는 것을 후손들이 수호봉제사한 동안 영구히 가는 걸 갖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묘기지권. 자, 이 분묘기지권이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게 아주 우리나라의 좋은 미풍 양속이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변해서 이제 연세가 찌긋해서 8순, 9순 되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른다 그죠? 제사는 내 때까지만 모시고 이제 후손들한테는 안 물려준다 그래서 묘를 정리하는 분도 계세요. 그럼 뭐 그 어느 집안에 따라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는 분위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요 분묘기지권을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대한민국 안에 좋은 땅이 전부 뭐밖에 없어져요? 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법이 뭐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자, 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언제 시행이 되었느냐면 2001년 1월 13일불로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여기에 있는 분묘기지권은 요 전에 쓴 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만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만들어진 묘는 분묘기지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묘가 만들어지는 것은 기지주의의 공지도 포함하고 묘의 크기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묘가 만들어지면 영구히 가요. 그런데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만들어진 묘는 묘의 크기도 제한이 돼요. 묘를 한 번 쓰면 이게 몇 년간 가는 기간도 제한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공부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묘지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이 묘지의 종류가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건 맞힐 수가 없어요. 자, 이 묘지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죠. 국가에서 관리하는 묘지가 뭐냐면 이게 국립묘지.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동작동 국립묘지. 대전 가면 국립묘지가 있어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묘를 뭐냐면 이게 공설묘지를. 이건 지자체예요, 지자체.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람들이 만든 묘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갖다가 사설묘지를. 이걸 제왕묘지가 사설묘지. 이 사설묘지가 다시 몇 개로 나냐면 4개로.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개인묘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족묘지. 가족이 몇 개가 뭉쳐진 뭐가 되면 종중문중묘지가 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게 법인묘지. 이 단어가 여러분들 입에서 자유자재로 나와야만이 이게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요 개인묘지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면 어느 집안의 어르신이 돌아갔으면 자기 선산에 그냥 묘 하나를 모시는 걸 뭐라고 생각하면 개인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뭘 하냐면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요 묘의 크기는 몇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으면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아까 여기에서는 기지주의의 공지를 포함한다 그랬지 묘의 크기에 제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차이가 생겨요. 자, 개인 묘지는 몇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어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럼 요 30제곱미터는 여기 있는 요 봉분과 앞에 상석과 비석을 합친 면적이 이게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어요. 자, 여기는 개인 묘지는 묘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설치한 자는 30일 내에 시장 등에 신고를 하는데, 여기는 요 가정 묘지는 우리는 사후의 세계도 한 장소에서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 묘터를 닦아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중문중은 범위가 더 크니까 면적이 더 넓어요. 법인 묘지는 여기는 성도 따지지 않고 지역도 따지지 않고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면적이 더 넓어요. 그래서 야들은 사전에다가 털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털을 닦으려면 살림을 훼손해야 되니까 야는 뭘 받냐면 이걸 허가를 받아. 자, 여기에 개인 묘지는 뭘 해요? 신고. 자, 여기에 있는 가정 묘지와 종중 문중묘지, 문중묘지는 법인 묘지는 뭘 해야 돼요? 허가. 자, 허가인데 여기에 가정 묘지는 몇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냐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어요. 잘 들어야 돼요.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냐면 100제곱미터 이하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 있는 가족이 모이니까 이제 종중문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종중문중은 열촌. 여기 종중은 보통 열촌까지 제사도 같이 지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넓어지면 뭐가 돼요? 문중.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중산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몇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잘 보면 다 일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 법인묘지가 뭔지 모르신 분은 오늘 수업을 끝나고
차를 타고 바로 옥동에 가보면 돼요. 옥동에. 옥동. 어딘지 알죠? 그죠? 예. 거기 가보면 돼. 이게 뭐냐면 이게 법인묘지. 거기 가보면 약간의 경사는 이렇게 져 있지만 다 터가 닦아져 있단 말이에요. 이 사전에 뭘 받냐면 허가를 받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은 분은 뭐 하나 만들면 되면 이 법인묘지 하나 만들면 돼요. 법인묘지 허가 받으면 여러분 평생 뭘 먹고 살 수 있는 거 만들 수 있어요. 허가 받기 쉬울까 어려울까? 그런 거 하면 큰일 나요. 못해요. 엄청나게 복잡. 이런 땅도 없을 뿐더러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 이거를 이겨낼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잘 봐야 돼요. 국립묘지는 그냥 우리가 편리상 국립묘지를 묘지의 정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해하라고. 근데 이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 저기 있는 이제 동작동 국립묘지에 계시는 분들 그냥 그 앞으로 자자손손 계속 내려갑니다. 우리나라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공설묘지와 여기 있는 개인묘지는 빠져요. 자, 여기 있는 가족묘지와 여기 있는 종중문중묘지와 법인묘지는 분묘 1기당의 면적이 몇 제곱미터를 초과하냐면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어요. 몇 제곱미터? 10제곱미터. 근데 만약에 합장을 했을 때는 몇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으면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국립묘지에 가면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조문도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개인묘지는 아까 몇 제곱미터예요? 30. 이거는 달라요. 이건 달라요. 이거는 야산에다가 그냥 묻는 거. 요는 털을 미리 닦아 놓은 거잖아. 털을 닦아 놨기 때문에 면적이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10제곱미터. 합작은 몇 제곱미터? 15제곱.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숫자예요. 자, 이렇게 묘를 설치하고 나면 여기 있는 이 묘지의 설치 기간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여기에 분묘기지권에서 이 설치 기간에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요 묘를 설치하면 이게 몇 년 가냐면 이게 30년 가요. 묘 설치하면 몇 년 간다고? 30년. 자, 플러스 1회 하나에 연장할 수 있어요. 요게 몇 년이면 요게 30년. 그럼 묘를 쓰고 나면 몇 년 동안 거기에 계실 수 있냐면 60년 60년. 최고로 길면 60년. 60년이 끝나고 나면 1년 안에 이 묘를 뭘 하냐면 이거를 철거를 해요. 묘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묘를 없으면 거기 빈자리 있으니까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오시겠죠? 상상만 해도 별로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30년, 요게 1년 안에 철거를 해야 돼. 정확하게 1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1개월 30일 안에 이 묘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최고로 길게 묘를 둘 수 있으면 60년 11개월 30일 동안만 묘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상 이런 거예요. 근데 교수님, 이렇게 30년 지나갖고 1회 연장하는 거 봤습니까? 1회 안에 철거하는 거 봤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골 때린 사람이라니까. 여기에 법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2001년. 지금 2020년이면 이제 몇 년밖에 안 하면 19년밖에. 30년 안 지나서 나도 본 적이 없어요. 이론상 이렇다는 거예요. 이론상.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묘지의 종류예요. 이것도 사실 어려워요. 이 숫자가 많아요.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냥 외우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제일 밑에 박스 140쪽에 제일 밑에 박스. 자, 거기가 뭐가 나오면 자연장지란 단어가 나와요. 자, 이 자연장지는 또 뭐를 얘기하느냐면 자연장을 지내는 땅이 뭐가 되면 이게 자연장지. 그럼 자연장지 하면 여러분들 몰라. 근데 뭐를 하면 아느냐면 이게 수목장 하면 다 알아들어. 이 수목장은 자연장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이 있어요. 이건 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만들려고 한 말이 아니고. 나무 밑에 어르신을 모시면 뭐가 돼요? 수목장. 잔디 밑에 모시면 잔디장. 그 다음에 꽃 밑에 모시면 화초장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가보면 장미가 예를 들어서 장미 넝쿨이 우리 강의실 여기에 수십 개 되는 정도의 크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상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가면 다 꽃이잖아. 그렇죠? 이런 거. 요런 걸 갖다가 자연장이라고 하는데 자연장을 지내는 곳이 뭐냐면 이게 자연장지. 자,
이 자연장지를 공부하려면 우리는 뭐예요? 요 위에 있는 건 다 필요 없어요. 여기 요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요 사설묘지 자리에다가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느냐면 여기 있는 묘지 자리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자연장지란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개인을 모시면 이게 개인 자연장지예요. 개인 자연장지. 자, 그 다음에 가족을 모시면 가족 자연장지. 종중문중을 모시면 종중문중 자연장지. 법인으로 만들면 법인 자연장지.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아까는 여기 있는 사설묘지는 요거 한 개만 뭐였냐면 요게 신고였어요. 나머지가 뭐냐면 허가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뀌어요. 요 위에 있는 요 세 개까지가, 여기 있는 요 세 개까지가 빨간 거. 자, 여기 있는 요 세 개까지가 여기 뭐냐면 요게 신고. 여기에 있는 법인 자연장지는 뭐예요? 허가. 이게 쉬운 것 같죠? 이거 참 외우셔야 돼. 그러면 머리 단어 속에 개인묘지, 가정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 뒤에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보면 요거 신고 1개, 허가 3개. 반대로 야 신고 3개, 허가 몇 개? 1개. 그래서 과거의 시험 문제 이게 한 번 나왔다는 거예요. 종중문중 자연장지는 뭐를 해야 돼요? 허가예요? 신고요? 신고. 시험 문제 뭐라고 했어요? 허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이게 자연장지의 면적까지 도전하지 마시고 일단은 앞에 거를 알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뒤에 걸 도전하라고. 그런데 이거 위에 있는 이 면적도 모르면서 밑에 있는 자연장지 면적까지 도전하면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 여기까지에 우리가 관련되는 문제를 한번 살짝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문제집 136쪽에 문제집 136쪽에 6번 볼게요. 6번. 우리 중개 실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사이에 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려운 걸 묻지 않아요. 자, 그래 거기에 가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설묘지 또는 분묘와 관련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자 1번의 주어가 뭐예요? 개인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뭐예요? 신고. 그럼 틀린다면 몇 번이에요? 1번. 그냥 1번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가보면 여기 글씨를 저기 한번 봐봐요. 자, 개인 묘지를 뭐라고 되어 있어? 설치한 자는 뭘 해야 돼요? 신고. 근데 우리 시험지문을 이제 자세히 보면 한 군데가 틀리지 않고 몇 군데 틀렸어? 두 군데가 틀렸잖아. 그쵸? 네. 하고자가 아니고 뭐야? 한이 되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한 개만 찾아내면 답 1번이야. 근데 1번인데 이게 정확하게 틀렸는데 밑에 걸 왜 읽느냐고. 본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틀렸어요. 확실하게 틀렸어. 그럼 밑을 안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모의고사 본 걸 한번 보라고. 답을 1번이라고 동그라미를 쳐놔놓고 밑에 거를 막 OX 푼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야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 그냥이 아니고 확실하단 말이에요. 1번의 답이 제법 나온단 말이에요. 2번의 답이 제법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시간을 벌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2번. 자, 이제 공부니까 이거는 봐야 되는 거고 모의고사를 공부한다고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2번에 가니까 개인 묘지는 몇 제곱미터 척을 썼어요? 30.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묘가 30년, 1년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에 요렇게 되기 때문에 시효취득이라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보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분묘의 설치 기한을 제한받지 않는 경우 제한을 다 받는다니까.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분묘 소유자가 자, 지금 요거는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뭘로 하세요? 분묘 기지권. 분묘 기지권은 시효 취득할 때 치료 지급해야 하네요?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5번. 분묘 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포기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장 쉽게 말해서 나 이제 그 분모기지권 포기할래 하는 순간에 분모기지권 어떻게 해요? 소멸한다. 그런 뜻이.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볼게요. 밑에 7번 볼게요. 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관하여 똑같잖아요. 누구에게?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가정묘지 및 그 시설물의 총 면적을 합장할 때 몇 제곱미터? 15제곱미터. 자, 그 다음에 2번. 최종으로 연장을 받은 설치 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분묘 설치 기간 만료. 자, 이거 봐요. 30 더하기 30 더하기 몇 년? 1년. 그럼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평장의 경우에도 유골이 매정되어 있을 때는 분묘기지가 인정된다. 아까 얘기했죠? 요건 되고 요거 안 돼. 그죠? 그럼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단순히 토지 소유자의 설치 승낙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분묘 설치자는 그 사용 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정말 출제위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볼 때.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뭘 배워요? 분묘 기지권.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묘를 설치하면 뭐를 얻는 거예요?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는. 자, 그래서 답이 저절로 몇 번이냐? 그럼 답이 5번이에요. 자, 5번인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 자, 자연장은 분묘기지권에 나오는 단어예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장사 등. 자,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효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5번이.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 숫자를 왜 외우라고 하냐면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다 숫자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지문이 딱 나오는 순간에 이 숫자를 모르면 그걸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외우러 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문제집을 한 장을 넘겨놔요. 자, 문제집을 한 장을 넘겨놓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약집은 몇 쪽을 가느냐면 141쪽으로 갈게요. 자, 141쪽. 자, 141쪽에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면 이제 토지 이용계획, 공법사항의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공부상 조사를 할 때 공법상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는 뭐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가장 기본인데 거기에 가보면 양갈로 1번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가 시험 지문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부동산 종합 정보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안 나왔을 때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없으니까 나는 몰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요? 부동산 종합 정보망. 근데 부동산 종합 정보망을 통해도 뭔가를 잘 모르는 게 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담당 기관에 문의해. 여러분들 이제 중개업을 여기 해본 경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야 돼요. 근데 담당 공무원한테 물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물으면 상대방은 너무 우리를 우습게 본다. 그죠?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궁금한 게 다 해결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공법상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를 확인하는 건 맞는데 모든 공법상의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만으로 확인하는 것은 옳다 그러다? 그러다. 여기 부족하면 부동산 종합 정보망. 그래도 부족하면 담당 기관의 문의. 이렇게 해야 사고가 안 생긴다. 그죠? 이런 얘기. 자, 그 밑에 있는 글자 하나만 볼게요. 자, 하나만 볼게요. 자, 그 박스 안에요. 접도구역 안에서의 토지 이용 제한, 건축법상의 개별 행위 제한,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묘지의 점유 제한 등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배우고 있죠.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공법상의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개별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또 거꾸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공법상의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를 확인하는 서류는 뭐가 돼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근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공법상의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게 끝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예뻐 보이라고 적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그것만 알면 여긴 요 글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책에 넘어갈게요. 자, 책에 넘어가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농취증이에요. 자, 이 농취증은 이 주 과목이 어디냐면 주 과목이 어디예요? 공법이 농지법이에요. 자, 농지법인데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가 가끔 자주 나오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농지를 소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자유전의 원칙이에요. 이 경자유전의 원칙은 뭐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게 이게 경자유전의 원칙인데, 자, 이번에 가니까 비농업인의 소유상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가질 수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비농업인의 상속이에요. 자, 여러분들 농업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죠? 저도 농업인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집안에 어르신이 돌아가서 집에 농지가 많아. 그러면 농지 상속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요. 얼마까지 받고? 1만 제곱미터. 왜 이렇게밖에 안 줘라고 생각하지만 1만 제곱미터가 적은 땅이 아닙니다. 왜? 자녀가 또 혼자도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보통 때는 이게 우리 기본이 5남매. 그렇죠? 줄이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몇 남매? 뭐 3남매. 그러다가 이제 2남매. 요즘은 혼자. 그죠? 한 집 건너 한 명. 이렇게. 그래서 얼마까지 상속받다고? 1만 제곱미터. 절대로 적은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갑니다. 8년 작용 후 일용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집안에 어르신이 연로하셨어. 연세가 90이 되셨어. 이제는 농사 못 짓잖아. 그러면 이제 농촌을 떠난다는 거야. 농촌을 떠났을 때 이제 농소를 떠나면 농업인이 아닌데 이럴 때 얼마까지 가자면 1만 제곱미터. 몇 년 작용? 8년 작용. 몇 년 작용? 8년 작용. 자,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주말 체험 농농. 주말 체험 농농은 뭐냐면 우리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주말 농장. 자, 주말 농장은 뭐냐면 주말에 가족 손잡고 가서 고추 심고 감자 심고 배추 심고 뭐 그런 거 심는 거, 토마토 심고.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얼마당 얼마를 갖고 있냐면 세대당. 세대당이에요. 나와 내 배우자와 아들, 딸내미 이름 다 합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요 세 가지가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예요. 자,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농취증이에요. 자, 농취증은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되는 필수 서류. 자,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요 농지가 있어요. 요 농지가 있으면 매도인이 있고 여기에 매수인이 있어요. 여기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 나면 을은 뭐를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뭐를 첨부해야 되냐면 농취증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요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뭐까지 포함이 되냐면 농업경영계획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농업경영계획서는 뭐냐면 내가 있는 요 농지를 사서 어떤 농기계를 이용해서 어떤 농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어떻게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농업경영계획서. 자, 요거를 첨부를 해야만 뭐가 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는 거예요. 요걸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 넘어가지 않아요. 원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을한도로 소유권이 넘어갔어. 근데 담당 공무원이 한 1년 지나가고 쭉 보다가 보니까 우리 농취증이 없어. 원래 농취증이 있어야 넘어가는데 농취증이 없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들의 과거에 각각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농취증은 무슨 요건이냐면 이게 적법 요건이에요. 그럼 적법 요건의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효력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개설 등록을 배웠어요.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도 거래 당사자 사이의 거래 계약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 대신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이건 뭐냐면 법의 위반이 돼. 그래서 등록은 무슨 얘기냐면 적법 요건.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나 보면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계약 등의 거래 계약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무슨 요건이라고? 적법 요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농지증에다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여기에 첨부를 해야 되는데 요 농지증을 발급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장. 대한민국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시구읍면장은 여기밖에 없어요. 며칠 안에 발급해주면 이걸 4일 안에 발급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냐면 2일 안에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제 뭐를 공부하느냐면 원래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농지증을 첨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농지증도 받아야 되고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외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아예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농업경영계획서도 발급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것도 안 해. 이런 경우가 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농지증은 발급받아야 되는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가 되는 게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뜻을 먼저 알아야 돼. 농업경영계획서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요 농지를 취득을 해서 어떤 농기계를 이용해서 어떤 농사를 지어서 어떤 소득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이런 경우라면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은 뭐가 된다고? 면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게 면제가 되냐면 이게 농지증은 받아야 되는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가 되는 건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주말 체험용 농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주말 농장을 왜 취득해요? 주말에 가족 손잡고 고추 심고 감자 심고 배추 심는다. 부산에 있는 사람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울산에 있는 사람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면 농업경영계획서가 뭐가 되면 면제가 돼. 뭐가 면제가 된다고요? 요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주말 체험 영농.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거꾸로 가서 위에 양갈로 3번에 가봐요. 주말 체험 농농에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에 가보니까 농지증은 뭘 해야 돼요? 받아야죠.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은 뭐가 돼요? 면제. 이해가 됐나요? 네. 요거. 자, 하나만 더 한다면 시험지, 실습지. 그냥 가장 쉬운 말로 실습지 땅을 왜 사요? 실습하려고. 시험하려고. 이건 목적이 딱 정해져 있잖아. 이랬을 때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가 되는데 이것까지 다 나오지 않아. 이것만 알면.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느냐면 이제 이게 남았다는 거야. 이제 중요한 거. 이 농지증을 아예 발급받지 않으니까 이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도 면제가 되는 것이 우리 교재 142쪽에 중간에 박스가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아까 토지거래허가에서 선매 대상은 이거 외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와 반대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온다. 이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농지법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뭘 받은 것을 봐요? 농지증을 받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농지증이 어떻게 돼요? 면제가 돼요. 세 번째 걸 먼저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두 번째라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된 농지.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농지 전용 허가도 아니고 농지 전용 신고도 아니고 뭐예요?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된 농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거 받고 네 번째로 세 번째 거 받고 네 번째로 내려오니까 뭐예요? 상속. 상속이 뭔지 알잖아요.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농지증이 없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냐면 공유 농지를 뭘 해요? 분할. 그럼 이건 왜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느냐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공유 농지를 취득할 때 뭘 받았다고요? 농지증을 받았다. 이해가 됐나요? 이런 뜻이. 자,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합병할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게 이제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공부한 내용을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얘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농지가 있어요. 상황은 문제 없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농지가 있어요. 요게 경매가 나왔어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그 다음에 농지증을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두 개 다 안 받아요? 네.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농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경매는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경매의 경우 농지증을 발급받느냐 안 받느냐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 자, 그래서 이것도 미리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그냥 책을 잡으라는 뜻이에요. 책을 잡고 어디를 가보느냐면 우리 교재 175쪽으로 갈게요. 175쪽. 요약지 175쪽. 요약지. 자, 거기에 가보면 175쪽 찾으셨죠? 네. 6번 찾았죠? 6번에 우측으로 갑니다. 우측에 양갈로 2번 갑니다. 양갈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뭐라고 나와요? 농지증. 미제출하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 입찰보증금 그냥 날려요. 그럼 농지증은 첨부해야 되나야 돼요? 해야 돼요. 뭐 아시라고. 우리 다음에가 또 요 얘기를 요때 가서 제가 또 물어요. 또 물어.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아들으셨죠?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자,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서 경매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근데 뭐는 제출하냐면 농지증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제출하냐면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을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배웠지만 그런 단어예요. 자, 다시 원래 페이지대로 돌아와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큰 3번으로 내려왔어. 큰 3번. 자, 큰 3번이 아까 그 농업경영계획서는 봤기 때문에 142쪽입니다. 142쪽. 3번.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다. 이 뜻은 뭐냐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경자 유전의 원칙이에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다음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맡길 수가 있다. 자, 거기에 가보면 1번 병력법에 따라서 징집 또는 소집이에요. 쉬운 말로 뭐 하는 거야? 군대 가는 거야. 그러면 땅 소유자가 군대 가면 땅을 놀려야 되잖아. 아깝잖아. 다른 사람한테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는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농사는 파종하는 시기에 파종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씨앗이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자리를 비운 사람한테는 위탁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몇 개월 이상이요? 3개월 이상. 자, 그런데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느냐면 6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는 위탁 경영할 수 있다라고 나왔으면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자, 요 글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뭐를 배웠느냐면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등록증을 첨부해서 무슨 신고를 해야 돼요? 방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는 휴업 신고 안 해도 되죠. 그렇죠? 3월을 초과해야만 되죠. 그죠? 네, 이런 표현이 하나가 있고, 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보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제가 예를 하나 더 가져올게요. 자, 재개 신고는 언제 해야 돼요? 미리. 자, 근데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재개 신고는 이 업무 재개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미리니까 맞죠? 그죠? 뭘 맞아? 미리에 5일 전이 맞으면 4일 전에 하면 안 되고 3일 전에 하면 안 되고 2일 전에 하면 안 되고 하루 전에 하면 안 된다.
아니 5일 전이 아니지. 미리만 하면 되지. 5일 전에 하의한다면 4일 전에 하면 안 된다는 뜻이 되잖아. 할 수도 있다는 이거 할 수 있다는 데겠지. 예. 5일 전에 하였다도 되지. 5일 전에 하였다는 되는데 5일 전에 하여야 한다면 이거는 한다면 4일 3일 2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은 왔죠. 이게 그냥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근데 여기에 시험 문제 뭐라고 하냐면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는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제가 글자를 조금만 바꾸었어. 아까 거는 약간의 0.01 정도의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6개월 이상 해외 여행 중인 경우에 하나여 위탁 경영할 수 있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죠? 왜? 4개월도 안 되고 5개월도 안 된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6개월 이상이 되면 3개월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지문이 나왔을 때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왜 들을까?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고를 조금만 바꿔보면 아까 말이 이해가 되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시험을 치러가는데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아주 재밌는 얘기들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진짜로 재밌어요. 이런 게 시험 지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실제로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지문이 한두 개.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 공부가 되면 공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었으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재밌어요. 이게 우리가 시험 문제 2분이나 나왔단 말이야. 2분이나 나왔어요. 이게 2분이나.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3개월 이상 기억해야 돼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4번 갈게요.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은 뭐냐면 서명계약을 해. 이제 그냥 말로 하면 분쟁이 생긴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런데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이라고 되냐면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3년.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주택임대차법은 최단 존속기간이 몇 년이냐면 2년이에요. 상가건물은 몇 년이냐면 1년이에요. 농지는 몇 년이냐면 3년이에요. 그럼 농지는 왜 3년이라고 생각하면 되느냐면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농지는 1년 내에 수확이 되는 것도 있지만 단연생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3년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1, 2, 3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의 처분이에요. 자, 원래 가장 큰 뜻도 어디에 시작하냐면 경제 유전의 원칙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했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 것이 발각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안에 농지를 팔아야 되면 1년 안에 팔아야. 자,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년. 자,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를 한 문제 정도만 볼게요. 자, 우리 교재의 13번 문제를 갈게요.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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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쪽에 13번. 자, 13번은 이게 아주 재밌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무슨 문제냐면 이게 완전 공법 문제예요. 완전 공법 문제예요. 자, 거기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번. 농업 경영이란 농업인이란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 경영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 완전 공법이에요. 공법. 공법의 용어의 정의. 아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2번. 아니 진짜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서 공법을 공부해서 알겠지만 공인중개사법만의 공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농지 소유자와 농업 경영자 사이에 농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뭘로 해야 돼요? 서면. 자, 3번. 농지 소유자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 소유 농지를 어떻게 해요?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그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5번.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는 자는 얼마?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대. 이 경우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뭘 해요? 총면적. 자, 아까 주말 체험 농농은 몇 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미만. 개인이에요? 세대당이에요? 세대당. 근데 아까 1번 지문은 아직 모르겠어. 자, 근데 4번에 가보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게 이거 딱 보는 순간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죠, 본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외에
별도의 농지증을 발급을 요한다. 틀린 거 몇 번? 4번. 공짜 문제, 공짜 문제. 그러니까 1번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라는 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 몰라도 답을 찾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대. 자, 그 밑에 바로 문제 바로 가볼게요. 14번. 3번 지문을 볼게요. 3번 지문. 농지 소유자는 6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 하나여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해되죠, 이제? 네. 몇 개월이요? 3개월. 하나에 그래서 틀리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1번에 가보니까 너무 쉬워요. 자,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 이게 뭐예요? 경자, 유전의 원칙. 자, 2번에 가보니까 공유 농지 분할을 원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증을 어떻게 해요? 요하지 않는다. 자, 저를 봐요, 저를 봐요. 몇 개라도 괜찮아요. 몇 개라도 괜찮아요. 몇 개라도 괜찮아요. 자,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는 거 몇 개 알고 있어요? 농지증을 받지 않는 거. 자, 1번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을 받은 것으로 고개 숙이면 안 돼. 그게 한 개라도. 자,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농지의 분할. 국가나 지자체. 상소. 농지 전용 협의회 완료. 우리가 금방 봤으니까 그렇지. 이게 시험 문제, 이게 공유농지 분할하고 딱 뜨면 안 해오면 못 맞춰요. 아시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답은 너무 쉬웠기 때문에 맞출 수는 있어. 자, 그 다음에 요 4번은 이제 그 4번, 5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앞에 이제 배운 내용이라서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에 뭐를 배웠느냐 하면 큰 제목에서 뭐를 배웠냐면 분묘, 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농지증. 자,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조금만 더 할 거예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된다고.